언론에선 절대로 다루지 않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 전자민원 클릭 들어가시면 방송민원이 있습니다. 클릭. 불공정하고 왜곡되고 정말 나쁜 방송 보도들 거기에 제소하면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언론개혁의 그날까지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끝까지 함께 하기. 자, 2019년 가을 촛불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는 촛불, 사전 계획이라고는 문화 공연뿐인 촛불에 필요한 것은 소통 플랫폼 역할의 1인 미디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만에 검찰개혁을 주동해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을 이뤄나갈 용기와 희망으로 저는 재충전되었습니다. 모든 촛불 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최민희 북콘서트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박수를 안 쳐요. 안 들려요. 자, 코로나가 뭔지 어디 뭐 강당을 빌려서 할 수도 없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원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 김유진 민원연 이사님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유진 민원연 이사는 1995년, 네, 95년 12월, 예. 10월이 민언협에서 그때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아니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였죠. 그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제1기 간사를 공채했습니다. 예. 그게 민원연 사상 최초 공채 간사 1호입니다. 1기 간사이고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맞나요? 네. 예, 출신이고 그 후로 계속 민원연에서 일을 했고 민원연 정책실장도 했고
사무처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의 핵심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민원연 정책위원을 거쳐 민원연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연 이사님이셨고요. 자, 다음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최민희 제19대 국회의원. 최민희 제19대 국회의원. 우리 최민희님 소개는 김유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예, 주인공이니까요. 네. 어. 제가 뭐 학생운동 거쳐 시민운동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도 나름대로 만났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건강하고 1분 1초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을 못 견뎌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그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는 귀찮고 번거롭고 꼭 그 일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일들, 뭐 공익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최민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빼먹으신 거 있어요. 뭐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쁘고. 예, 그럼 너무 당연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자, 두 분이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시사타파에서. 우리에선 거의 우리가 이제 종편과 지상파를 대체하는 중이라 이 경쟁 프로가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또 있어요. 네. 우리가 1부 리그고 지금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은 2부 리그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저는 제가 이 책이 나온다길래 근데 책이 나온 지 어제 나왔죠. 네. 어제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책을 읽어봐야지 내가 이걸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PDP 파일을 받았지. 그래서 우리 프린터기로 이만큼 내가 뽑았어. 다 읽었어. 그리고 그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길래 이걸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 우리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내가 다 읽어봤다는 사실. 네, 네, 네. 왜 김유진 이사가 네. 푸른 나무님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하자고 했어요. 네. 이유는 어쩐지 푸른 나무님은 이렇게 본문을 보내주면 다 읽으실 것 같다. 네. 그게 이유였어요. 나는 사실 읽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읽은 거야. 그래. 안 읽었던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당했지만.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요. 지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제목을 제가 딱 보고 이분이 갑자기 옛날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러셨어요? 천리행군을 겁나 많이 했잖아요. 쉼없이 걸어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그 느낌. 근데 그게 농담처럼 웃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여정이에요. 천리를 걸으면 그 과정의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산길 지나가다 보면 낭떠러지 있거든요. 일부러 떨어지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쉼없이 걸어 아시잖아요. 제가 날마다 걷는 거. 네. 그 쉼없이 걸으란 말이 그냥 느껴지지가 않고 쉼없이 걸으라고 한 5글자에 수십 년이 막 느껴지는 바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김유진 씨가 잡았습니다. 원래 김유진 씨는 쉼없이 걸어 당신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쉼없이 걸어 푸나를 만났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신이라고 하면 그게 그치. 푸나도 되고 다 된다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촛불 시민이잖아요. 푸나님도 저도. 그래서 제가 그걸 촛불로 하자. 예. 그거만 바꾼 거고 제목이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쉼없이 걸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도록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죽도록 열심히 살아 촛불을 만났다 이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의원님의 인생 요정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정치할 때 출판 기념회 안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치할 때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21대 국회 총선도 못 나가고 하필 이 시점에 지금 책을 내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이토록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된 이면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견딜 만한 공포를 넘은 수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낼까 말까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이렇게 뒤숭숭하고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 뭐 걱정도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보도를 보면서 내겠다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조국 국면에서의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제가 뭐를 하면서 살았나. 언론개혁이라는 단어와 함께 해온 철든 이후의 인생인데 언론이 왜 이렇게 더 나빠졌지? 심지어 조중동 한경호 프레임까지 깨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거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좌절 속에만 있었으면 책을 못 냈겠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촛불 시민과 1인 미디어들이 있어서 길이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내겠다, 쓰겠다 결심한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도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역 때는 4년 동안 너무 일만 하다 보니 뭐 책 쓰려면 기획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공이 신문방송학이고 직업도 그쪽이고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념 자체는 배운 대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늘 언급되는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언론이 문제고 그렇죠. 검찰 뭐 조국 다 떠나가지고 결국엔 언론이 문제고 그 모든 게 언론이 문제인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책을 처음에 내야겠다 작심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 과정들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과정이랄 게 별로 없었던 일단 것이요. 누가 먼저 책 내자 하셨어요? 아, 당연히 의원님이 마음의 결심을 굳히시고 그냥 책을 내자 그냥 끝.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유진 이사님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책 내자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내는 거죠. 그렇죠. 내기 싫었는데. 아니 내기 싫다기보다 이제 힘드니까요. 그런데 뭐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내야겠다. 뭐 이렇게. 이럴 때는 내기 싫었는데라고 하셔야 재밌어요. 네. 제가 정색을 방송을 하시면 아직 내가 방송을 아직 몰라가지고 제가 이 친구는 책 쓰는 거 싫어하죠. 그 싫어해서 너무 그게 당연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왜 대담 형식을 택했냐죠. 사실 저는 글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혼자 쓰면 한두 달이면 책 한 권을 내죠. 그쵸. 예, 제가 과거에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랑 뭐 굿바이 아토피 등등의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 책 많이 많이 쓰셨잖아요. 나갔죠. 그건 근데 그 책들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담 형식을 택한 건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 책만은 내가 쫙 쓰고 싶은 거를 쓰면 안 되겠다.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것 같다. 그래서 대담을 택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인터뷰어는 저는 뭐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김유진 이사였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김유진 이사를 뽑은 사람이에요. 저하고 김동민 교수가 뽑았는데 그렇구나. 김동민 교수가 민원연 대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의장. 예, 그때 제가 사무국장 때였어요. 그때 일기 공채간사를 뽑는데 둘이 동시에 그냥 여러 명 중에 김유진 씨를 딱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부산대인데 지원해 준 것도 고마웠고 서울까지. 그리고 신방과니까 전공자를 뽑고 싶은. 그래서 언론운동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의 고민을 한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20년 동안 언론과 기타 정치 문제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거의 분신 같은 분이시네. 분신이랑 민주 엄청 언론 싫어하죠. 아니요, 얼마나 성질이 그런데. 빵 터졌다 내가. 얼마나 성질이 그런데. 제가 그런으로 바꾼 건 아주 내가 너무 신의 한 수예요. 저보다 더 그러신 분을 제가 살면서 한 3분 정도 만났거든요. 그 중에 탑이세요, 의원님이. 그러세요? 저 번째가 누구야? 저보다 더 그런 분. 네. 근데 엄한 선배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제가 진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사람이 최 의원님을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저만 별로 안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래 겁이 별로 눈이 이렇게 나빠서 많지도 그런 게좀 않고요. 아, 눈이 안 보이시구나. 예, 예. 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따박따박 얘기를 하면 그걸 처음에는 아닌가 하다가 결국은 받아주세요. 예. 그 느낌이 제가 이해찬 대표 안 무서워하는 거랑 비슷할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예, 예. 진짜 통하는 사람도 안 무서워요. 이해찬 대표님이 무서워 보이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고 말되는 걸 거절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은 저도 좀 그렇죠. 네. 그런데 머리가 이해찬 대표님보다 좀 못하지 제가. 음. 네. 그런 거 인정하죠. 그 얼마 전에 그 최민희 의원님이 김유진 이사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유진이 진짜야. 그냥 딱 그 한마디에 무슨 대충 내용을 대충 알아먹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과 지금 서로 인터뷰 역할을 나눠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사적인 거로는 뭐 비슷한 것도 없고 그리고 되게 독하고 저는 마음이 약해요. 그런데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통하는 게 없고 그 공적인 부분에서 언론 운동이라든지 사회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나눴다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되게 인터뷰어들이 인터뷰이와 친하면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싫고 김유진 이사처럼 그냥 매몰차게 질문하는 성질 들어워서 네가 고생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제 19대 국회의원 막 약 올리면서 자 알겠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인터뷰하는 시간이 대략 많이 걸렸다고 하세요. 그래 책이 비싸 보이거든. 넉 달 걸렸죠. 넉 달? 예. 넉 달 동안? 근데 그 넉 달도 한 번 만나면 그냥 거의 종일 뽕을 빼는 그런. 그렇구나. 그중에 그리고 나도 체력이 떨어져서 갔어요. 이분. 엑기스 모으고 해서 아마 초안 대충 보면 이만큼 나왔을 것 같고 네. 그중에 압축하고 이거 아까운데 버릴까 말까 다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쪽에 다 전문가시네. 예. 제가 지금 내가 방송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글쓰기인데 저 안타깝습니다. 책을 낸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것도 20년 전에 수필집을 어마어마하게 팔렸었는데 한 5천 장? 어쨌건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저도 최민희 의원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놓은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눈빛만 보면 대충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의원님이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의견 충돌이 한 번도 없었던 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새날에서 이 북콘서트를 코로나 때문에 회관이나 뭐 이런 극장에서 못하니 새날에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됐는데 이 연병을 코로나가 사실은 이런 거는요 앞에 객석에 몇백 명이라도 앉혀놓고 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진짜 안타깝다.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책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뭐 그렇지만 저는 출판 기념회라는 형식보다 이제 북콘서트를 우리가 했겠죠. fun아님과. 그렇겠죠. 네. 근데 진짜 코로나19 관련하여서는 누군가 역시 또 백서를 준비해야 되겠다. 언론 백서. 이건 딴 게 아니라 언론 백서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2명이 백서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래서 찍어놨어요. 정준희 교수하고 김유진 이사가 둘이 준비하면 진짜 제대로 나오겠다 이런 그러겠네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그 백서가 지금 언론 관련한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돼요, 진짜. 네, 아주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세계 원톱으로 잘하는데 네. 대한민국에는 조중동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있어요. 그 리스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관련 정부 보고서에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것이 부패와 관련돼서 언급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외국 그 예를 들면 미국 언론 접할 때 우리가 미국의 1인 미디어를 접하지 않잖아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소식을 접하는 통로가 일정한 부수가 되는 메이저 언론인 거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하여 일부 기사 중에 코로나19 잘못 대응하면 이게 탄핵감이다 이런 기사 있었거든요. 제목 크게. 그럼 외국에선 진짜 그거를 한국의 대다수의 정서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정말 이 언론 개혁이 저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 보도하거나 네. 공정한 보도를 네, 하게 되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가 돼버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네, 네. 자 그건 그거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니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자 어쨌건 지금 두 분이 인터뷰를 한 4개월 하셔가지고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책이 이제 갓 나왔어. 그래서 저는 파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프린터기가 이거 막 뽑고 있는 거야 막.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책이 지금 나왔죠.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야 이게 파일 그대로네. 자 여러분 이 책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화면상으로는 사진이 나갔는데.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요. 띠지. 이 띠지에 보면 최민희 의원님 표정이 이런 게 있잖아요. 김 이사님. 의원님도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되게 예쁘게 나올 때가 있고 안 예쁘게 나올 때가 있고 네. 사진도 스틸 컷이 예쁠 때가 있고 안 예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예쁜 걸 딱 골랐어. 아 이거 그러니까 최민희의 이건 맥시멈이라고 생각해. 네. 맥시멈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표정이 표정이 좋다는 거죠. 가장 최민희스러운 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 촛불 시민 중에 한 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라 쓴 거예요. 저기 그 최민희 의원님 사진만 나온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만 나온 부분 이제 딱 이 표정인데 네. 야 뭐랄까요 여기서 이제 딱 그거 아니에요. 지치지 말기. 네. 다음에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함께하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쨌건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하고요. 정확히 페이지 수는 대략 358페이지, 360페이지 정도 되는 거네요. 뒤에 끝장까지 하면은 360페이지짜리. 알겠습니다. 책 내용으로 잠깐만 가보도록 네. 할게요. 저 다 읽어봤는데 나 이걸 솔직히 말해서 제가 김준 이사님이 이걸 왜 읽어보라고 했을까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을 다 알면 재미가 없죠. 궁금증이 안 생겨. 그거야 푸나님은 궁금증 안 생겨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궁금한 상태로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나 이거 보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시간이 껴안고. 새벽밖에 없는데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네. 느낌이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자리가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도 그런 거거든요. 언론이 말도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장 그러니까 이게 3장 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쉽게 표현하면 말지라고 하는 말 1호 기자 세상을 만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언론 2개의 세계 왜 2개의 세계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본 세계 그게 이제 실제 세계고 예. 그 다음 날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는 세계. 그래서 2개의 세계가 있다는 의미예요. 예. 거기에 일치가 돼야 좋은 세상인 거지. 그렇죠. 그게 일치되는 것이 언론이죠. 그런데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론 2개의 세계라고 하는 예시들 같은 것들이 막 책 안에서 네. 막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사서 보셔야 돼요. 내가 스포일러 할까봐 정말 조심스러워. 스포일러. 그런 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학생운동을 한 후배이기도 한 거죠. 김유진 씨가. 근데 제 경우는 말지가 그 당시 군부 독재로부터 그 고급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지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발로 뛰는
그 노동자, 농민, 학생, 뭐 빈민 이 실상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 실상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언론은 기득권 엘리트들의 것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려는 자, 돈이 없는 자, 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메이저 언론에서는 정말 추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두 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써놨죠. 네. 그 언론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운동가의 시간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말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 뒤로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말지 그러면 일종의 이제 교수님들이 가장 뭐랄까 어떤 신화적 존재로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랬군요. 그 실제로 말지라고 하는 잡지를 직접 보면 전두환 시절에는 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왜 그거 있잖아요. 광주 MBC가 불탔던 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언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실망하고 깨닫고 그 순간에 민중의 분노를 표현한 사건이거든요. 요거는 언론 역사에 그러니까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고 평생 언론 자체가 유념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말지는 지금 그 후에 나중에 한겨레 신문 등까지 계속 이어지는 네. 언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언론에 사실은 아주 살아있는 어떤 전설이죠. 전설이라고 말지가. 봐야 되는 전설이고 건데.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지금은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한겨레 신문은 1987년 6월 항쟁에 가장 큰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군부 독재가 사실은 87년에 종식돼야 되는데 양김씨의 분열로 군부 독재가 종식시켜지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군 출신에.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미완의 항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성과로 남긴 게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한겨레 신문이 뜬 건데 그럼 그 한겨레 신문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말지를 만들고 그 말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적으로 86년 9월에 보도 지침을 폭로해요. 그래서 전두환 군부가 의존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군대와 권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장악된 언론이었거든요. 그 언론을 흔들어 버린 거니까 말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렇게 역할이 컸기 때문에 해직 선배들에게 국민들이 돈을 모아줘서 국민주 신문 한겨레가 뜰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였던 거랑 그다음에 언론 운동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자여서 언론 운동가로 가는 그 과정에 내가 언론 운동가가 돼야 되겠다는 거니까 말지를 퇴사하는 그리고 나서 언론 운동가가 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으로 감옥에 갔다 나와서 네.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노동 현장을 전전하다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는 김근태 선배가 했던 단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해직 기자들의 단체인 민원협이 말지를 내게 돼서 젊은 운동권 인자를 구하셨어요. 글을 잘 쓰는 학생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게 취미였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라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지가 저에겐 기자라는 의미보다는 언론을 바로 세우는 해직 언론인들이 있어서 간 거죠. 저번에 그 우리 미니준이 하고 싶은 말 다해에서 그때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그 센 언니 사진. 네, 그 사진. 그 사진은 정말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그 사진이 책에도 있는데 네. 그때가 이제 그 돌아가신 성희보 이사장님이 민원연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6월 항쟁 바로 직전 시위예요. 그게. 그때 시위하셨는데 이제 모여라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여라 그랬는데 백골단만 모인 거죠. 그 장면이에요. 아유,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언론 개혁이 다 끝나서 언론들이 너무 좋은 세상은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도 지금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편집 방향을 아예 깨놓고 하는 언론은 있어도 언론 자체가 완벽하게 공정해지는 세상은 저는 안 올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어렵겠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인데 언론은 그대로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밤의 대통령론이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는데 언론사 사주는 영원하다. 그래서 낮의 대통령은 5년짜리 대통령이고 밤의 대통령, 영원한 대통령은 조선일보 사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 중에 지금 가장 강한 게 검찰 권력하고 언론 권력, 사법 권력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보세요. 검찰, 언론, 사법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최후 보루처럼 작동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정의로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의로운 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숨 막히는데 예. 촛불이나 1인 미디어 쪽을 생각하면 또 숨통이 트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기성 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새날 같은 방송은 마치 말지 같은 느낌일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박근혜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한 팩트는 아닐지라도 뭔가 좀 숨통 트이게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YTN 같은 뉴스를 낮에 잠깐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있으면은 저 새끼들은 대체 뭔가 진짜 광재민 씨처럼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말지가 그때도 읽혔나요? 그 학번 때도? 그럼요. 네. 그렇군요. 말을 길게 필독서. 하질 않으세요. 그렇군요. 예, 보통 이런 데 나오면 말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할 말만 하세요. 제가 길게 할까요, 그럼? 네. 예, 그 당시에 적어도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는 필독서였고 그렇죠, 그렇죠. 안 읽으면 따대는 분위기. 학교 다닐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길게 한 거예요. 네. 말지하고 5.18 민주화 운동 영상. 네. 요거 웬만한 학교에 운동하는 사람 다 봤을걸요? 그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네요. 상당 부분 지금 뭐 세월호 진실 알리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막 돌려봤던 그런 게 말지하고 두 개 영상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랬군요. 이제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이제 언론학에서 많이 배우는 이 커뮤니케이션학 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업무 그러니까 신박가 나온다 그래서 신문 뭐 방신문사나 방송사 하면 그대로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있다가 대체적으로 학교에는 실습보다는 이론이 훨씬 많거든요. 그 언론에 대한. 근데 제가 이 나이 먹어서 느끼는 건 진짜 조선일보는 딱 괴벨스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싸우면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그야말로 언론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지부터 한겨레가 뜨기까지의 목표는 새언론 창간이었어요. 민언협의 목표가. 그러니까 새언론 창간, 한겨레 창간하면서 역할이 끝났고 이후에 시민언론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모니터 운동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안티조선 운동을 민언연이 주도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한 것이죠. 그때 실무자였어요. 네. 근데 왜 딱 조선일보예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가장 폐악질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정책실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조중동 이렇게 얘기하면 동아일보가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중동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 부수가 동아일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조동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동중, 조중동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나 조가 앞에 오는 건 아무도 논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 보수 메이저 언론의 핵심이 조선일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옛날에 가판이라는 게 있었을 때가 있어요. 가판 어마어마했죠. 요새 없어졌나요? 약간 있나? 어쨌든 아니, 없어요. 없어졌죠. 그런데 그 가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조선일보 가판이 나오면 그것을 몇 단위가 샀다는 거예요. 청와대, 그다음에 각 대기업 비서실,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가 샀다는 거죠. 청와대가 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 언론사.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이 의제가 된다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일보 일면을 보고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 일면이 다른 언론 일면으로 가고 다른 언론 일면 그래서 신문사가 딱 일면을 하나의 의제로 장식하면 밤에 공영방송
공영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이 조선일보랑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의제를 쓰는 신문사가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왜곡되게 설정할 때 그 왜곡되게 설정한 것의 대표적인 게 햇볕 정책은 대북 퍼주기다잖아요. 그거는 완전 거짓을 기초로 DJ의 햇볕 정책을 흔들어서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의제를 이끄는 핵심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안티조선 운동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조선일보가 깨면 어느 정도 언론에 있어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선일보가 깨진다고 하면 언론 개혁은 사실상 반 이상 이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의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게 민원연의 목표였어요. 다른 하긴. 단체들은 조선일보를 깨자고 했고 민원연은 언론사를 어떻게 깨냐. 지금도 조선일보 폐간 운동 하던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폐간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조선일보가 언론인데 거짓말하는 걸 알리는 게 언론운동으로서의 조선일보 반대 운동의 목표였죠. 전 조선일보가 뭐랄까요 정말 무섭다고 느낀 거는 박근혜 탄핵시킬 때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좀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 그렇죠. 보수의 재구성.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야 저렇게 저런 관계도 저렇게 깨 부시고 끌어내리는구나. 어떤 특정 타이밍이 딱 되니까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야 그거 보고 네. 야 이놈들 진짜 괴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에서 그 안티조선과 관련해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활동가들한테 되게 미안했다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를 어쨌든 우리가 시정하려면 조선일보를 다 봐야 되잖아요. 조선일보를 보면서 직업병을 알았어요. 이 얘기는 이제 김유진 씨 전공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1시간만 지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책을 냈었어요. 민원연이. 그 책이 전부 다 조선일보의 왜곡 거짓 보도, 왜곡 보도를 쭉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거 하다가 성격도 원래 그랬는데 더 그렇게 됐어요. 잠깐만, 이거 설정하고 나오신 거죠? 디스하는 거. 아 진짜인데. 그러니까 성질 더럽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들어온 게 공익적으로. 아니 거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 드려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심성은 고운데 한번 이렇게 아. 화를 내면 네.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그쵸, 없는데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렇죠. 심성이 고와서 불의를 보면 못 그쵸. 참는 거죠. 한번 빡치면 그쵸.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수갑을 지어도 한다 이런 거지. 그렇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가 네. 공익을 해치는 사익의 세력에 대해서는 불같이 네. 들고 일어서는 뭐 그런 의미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줄 아시는데 책 내용은 달라요. 책 내용은 여기 보면 진짜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내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저도 신기했던 거는요. 저는 최민희 의원 만난 게 4년 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끝나자마자 사실 만난 건데요. 그 전에 이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사실은 그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의 이 비례대표 리스트는 지금도 신화적 존재로 남아 있거든요. 1번부터 그때 22번인가? 3번? 저 19번인데요. 아, 19번 왜 있었어요? 왜곡하세요? 그때 김현우 의원 22번이었나 그러면? 김현우는 15번. 그랬어요? 그럼 누구야 도대체 22번인가? 21번은 임수경, 22번은 홍의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자, 그 그래서 두 분께. 본인께 말씀할 기회를 드리려고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몰랐을까 봐요. 19번. 알았구나. 제 19대 국회의원 19번. 또. 내가 그거 몰랐을까 봐 진짜. 어떻게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그 문성근 선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문성근 선배는 왜 그럼 야권 통합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을 했냐? 그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아침에 김유진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어요. 이렇게 서거하셨어요. 헐. 떨어지셨어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상황이. 근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그때 그랬죠.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그때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그 김주영 소설 보면 천둥소리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충격이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성은 선배 아프기 시작하셨죠. 그 후로 많이 아프셨어요.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 보인다고 의사들이 제게 귀뜸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권 교체해서 제대로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들어섰을 때 그 DJ가 정리하셨잖아요. 민생은 파탄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야권 통합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하시려면 문성은 선배는 동은 드실 수 있지만 조직을 꾸리고 재정을 하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배우가. 그러니까 사무처를 총괄하고 실무를 총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도 비례대표 그러면 어떤 그 각 분야별 몫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 개혁을 뭐 담당한다는 표현보다는 네네. 언론계의 목. 근데 그 언론계라는 게 조선일보가 아니고 뭐 민원열이라든지 네네네, 말지라든지 그 총목. 몫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네. 예,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 나와요.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운동권 출신이고 네. 여성이고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방송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신기해 보이거든요. 파격이죠. 어. 지금 그 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없었어요. 여성도 잘 없었죠. 전무후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사실상 분명히 방통위원장 정확히 말하면 방통위원장 이 제 1순위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 바닥엔 다 아는 거예요. 법만 안 바뀌었다면. 네, 법이 바뀌었죠. 민주당- 현직은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3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 하셨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구 방송이니까 지금 방통이죠, 그게. 부위원장이었는데 상금 부위원장. 그때 이상희 교수님이 위원장이셨어요. 그런데 임명받고 한 달 조금 지나선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만두면서 제가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그러셨구나.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방통위원장이시라면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내가 늘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늘 있어요. 언론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방통위원장들 역대로 보면은 이런 방송에 꼭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 뭐 하냐?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거기 가셔도 분명 욕 먹고 계실 거야. 그쵸. 근데 조금 덜 먹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점 때문에.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먹고 언론한테 무지하게 욕 먹고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달리 내가 진짜 이것만큼 꼭 한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달리라는 표현은 그렇고 법이 허용된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방통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가 방송사 제어가를 엄격하게 해야 돼요. 내 말이. 네, 그래서 지금 종편 제어가 심사는 이미 그 절차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지상파도 제어가 심사 있어요. 시기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돼요. 아주 엄격하게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지역 민방 같은 경우는요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꼭 경인 방송. 조중동은 아예 못 날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뭘 잘못해도. 그러니까 날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다기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한 결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TV조선 같은 경우는 다음 심사 때 날릴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건이 있어요. 그게 일정하게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를 하는데 그 점수의 총계가 몇 점이 안 되면 사업자를 탈락시킬 수 있다거나 해당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군데를 이렇게 일정 기준을 못 넘었을 때 몇 개 기준은 탈락할 수 있다거나 이거는 다 방통위가 심사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 원칙을 기본적으로 엄격해야죠. 그 엄격하게 만들고 또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제어가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야 제가 했던 말 민중의 진정한 승리 역사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해본 적 없어서 탄핵이 될까
우리들도 그때 방송하면서 고민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편 같은 데가 한 군데라도 날아가야 언론사 특히 요즘 신문을 안 보니까 일반적으로 영상 매체들 중에 TV조선 같은 경우가 날아가 봐야 보도를 정말로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과거에 아주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때인가요? 왜 선거방송 심의 결과는 제어가에 못 넣게 만든 게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로 제가 기억합니다. 초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만든 방통위는 박근혜 때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사를 제어가 심사할 때 방송 심의 위반 건수, 그 중에서 법정 제재 건수, 그 점수 총 합의, 경고 이런 거. 예, 주의부터가 법정 제재죠. 네. 예, 주의부터 법정 제재에 들어가서 그 점수가 먹여져요. 그것이 방송사 제어가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박근혜 탄핵 말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김유진 이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로 기억을 하는군요. 어쨌든 그때 구성된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여야가 구성한 건데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선거 방송 심의 결과는 제어가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룰을 만들었어요. 맞죠? 네. 반영이 안 되도록.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하네요. 애매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라 사실 물어보는 거죠. 끼워 놓으면 웬만한 건 다 정치 보도는 선거 보도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다음번에 반영이 되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팩트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문재인 그래요? 정부 하에 구성된 그 방통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저도 박근혜 지금 말기로 기억해요. 헷갈리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성된 방통위원회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알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못한 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좀 혼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번 제어가 때 TV조선인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란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건수가 4건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4건이 넘어가면 그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방송 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림으로 해서 4건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건이 설령 되더라도 이거를 이제 재심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면 소송 중인 것은 반영을 또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4건 말이 4건이어서 금방 넘을 것 같잖아요. 우리 기분에는 그 재승인 조건을 이렇게 못 채울 것 같은데 4건 금방 위반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이런 복잡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위가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시발이 그거예요. 선거 시기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선거 시기에 가장 편파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네. 오죽하면 그 선거 방송 심의위를 왜 구성하겠냐고. 선거 시기에 편파 보도가 나오면 그것은 표심을 왜곡할 수 있기 되게 열받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이번 제어가에는 이미 정해진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정해진 룰에 따르면 선거 방송 심의 결과를 제어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진짜 궁금하고 파헤치고 싶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언론과 방송 문제는 구석구석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박근혜 말기라고 합시다. 애매하니까. 네. 박근혜 말기에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야당이 그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위원들이 구석구석 잘 알아야 사무처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오고
여당 위원들이 밀었을 때 제어하거나 이걸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그때도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첩첩산중이네. 제가 너무 구체적인 아니, 얘기를 예, 한 차라리 것 몰랐으면 같은데. 좋았을 것을. 갑자기 힘이 쫙 빠져요. 왜 힘이 빠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TV조선을 날릴 수가 없구나.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이 아닌 사람도 TV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평균이 된 사람이 보면요, 저거 텔레비전 뉴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섞여 있고 뭔가 그 뇌피셜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실제로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TV조선이나 채널A나 MBN이나 뭐 이런 데 뉴스, JTBC는 좀 빼놓고 거기는 좀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뉴스를 보면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석희 사장이 까방권을 많이 뺏기셨어요. 까먹으셨는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석희 사장이 한 걸음 더를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정하게 JTBC 내부에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었던 건 문화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됐을 문화로 거예요. 정착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어느 방송사를 취소하게 된다. 이건 결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A가 싫어서 A를 취소하고 싶어도 점수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선거방송 그 심의 내용이 못 들어가게 됨으로써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누가 그걸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분.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언론 개혁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 이거 하나만 실타래를 풀면 그래도 언론 개혁이 쉬워질 거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언론 개혁의 이를테면 핵심. 김 이사님 한번 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도 언론 개혁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선뜻 잘 못하겠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참 민원원에서 실무를 하고 있을 때 해외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오세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돼서 연구자들이 오면 그 민원연에 와서 너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 영어가 짧아서 뭐 이렇게 주변에 자원봉사하시는 통역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언론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인식이랄까 이 바탕에서는 언론을 누군가가 개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언론은 자유의 영역이고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개혁을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개혁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거대 수구신문들의 역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왜곡 보도, 그다음에 시장 교란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짜 신문과 경품 주고 이렇게 구독 권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시장 원리를 따르고 그다음에 왜곡 보도를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근데 언론이 어느 정도로 왜곡 보도를 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 그러니까 언론 그렇죠. 권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말이어서 크게 보면 이 언론 개혁의 핵심이 언론의 특히 소수 수구 언론의 영향력, 비정상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거가 핵심인데 예. 그 방법은 잘 못 찾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하면 제가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언론 개혁을 법이나 제도로는 다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지금은 좀 게릴라 같고 그렇긴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1인 미디어들과 시민들의 어떤 언론 행위 이런 걸 통해서 판 자체를 다 바꿔버리지 않으면 그 기존의
비정상적인 언론 권력과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했어요.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언론학계나 이쪽의 판단이에요, 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뭐냐?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문이건 방송이건 인터넷 매체건 거짓 보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첫째가 허위 왜곡 보도 막는 거. 두 번째가 김유진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에 과다한 영향력,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핵심이. 근데 첫 번째는 저는 오래전부터 2004년에 우리가 신문관계법 할 때도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효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도입할 수 있다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허위 왜곡 보도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는 건데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비틀고 틀어서 정파적 목적으로 보도하는 게 가장 큰 그 문제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왜 정파적인 입장에 신문이 섰으면 그냥 나 정파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을 지지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트럼프랑 늘 싸우죠. 그래 대놓고 해.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적어도 아들 부시가 이라크 침공하고 막 이랬을 때 나 너 지지 철회할 거야. 이렇게는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언론들은 우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야. 그러면서 주로 수구 세력을 지지하죠. 메이저 언론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고 말했으면 객관적으로 보도해야지. 너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편파적인 보도해요.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게 사실 핵심이 아니,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종편이 생기면서 신문 시장에 저희가 그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파악한 바로는 신문 시장에 소위 메이저 언론 몇 개가 지배적 사업자로서 신문 시장과 여론 시장, 신문 여론 시장에 거의 80%를 독과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편을 막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문 시장의 지배력이 그대로 종편으로 전이되고 그러면 신문 산업은 되게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 산업 플러스 종편이 돼서 그들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것을 우려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정 부분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더 핵심은 그들이 그런 공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좋은 보도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위 왜곡 보도를 저는 일삼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결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 예. 저 언론인들이 이렇게 간혹가나 단면들을 보면요, 정말로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정현주 사장이 조폭 언론이라는 말 썼다가 KBS 사장 되셨을 때 정말 융단 폭격을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장을 좀 진화해 가볼게요. 제 3장 진화하는 촛불 당신을 만나다. 여기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라고 저는 계속 똑같은 표현을 써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이렇게 쓰는데 아시지만 동병상련으로 계속 팩트 체크해야만 했던 한 4, 5개월 시간에 그 사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쟤네들은 정말로 언론이 맞나? 뭐 받아쓰기, 뭐 베껴쓰기, 빨대 꽂아쓰기, 뭐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네. 끝없이 가짜뉴스 비슷한 게 쏟아지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조국 장관 쪽에 대한 반론도 안 되고 그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암 걸릴 것 같고 그렇죠. 다음에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이라고 하는 천하에 없는 그 악마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은 조국 장관처럼 살면 인생 정말 잘 산 건데 조국 장관처럼 살면 인생을 진짜 잘못 산 것처럼 바꿀 수가 있구나 언론이. 저는 그거 보면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나마 진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일부 언론들이 있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조국 장관 내가 지금 살아나 있을까 걱정될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촛불 집회 때 사실은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촛불 집회에 매번 나갔잖아요. 예.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촛불 집회 때 뭐 연사가 넘칠 거라고 너도 나도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늘 이정원 PD는 연사를 구하느라고 쩔쩔맸어요. 그래서 푸나님도 여러 번 나가신 거잖아요. 이제 빵꾸가 나면 내가 메꿨어. 아 그렇죠. 늘 그러셨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행동 그 당시 행동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은 불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되게 그 나머지 판단의 변수들은 하찮은 게 돼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겪고 싶지 않은 게 2009년 5월 23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부담 사실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사면 절대 못 받으십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돌았어. 최민희 조용히 있으라고 해라. 네. 사면 해주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돼요. 가만히 있어서 사면 받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오죽했으면 방송에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란 말. 다 하고 차라리 사면을 좀 늦게 받는 것이 나는 최민희 의원님 스타일에 맞아요. 저는 근데 그 판단이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건 감각이고 사면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정말 촛불 집회 안 나갔으면 사면이 됐을까? 그런 식의 생각하고 싶지 않고 눈앞에 해야 될 일 그런 개총수가 늘 쩔쩔매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 몰라라 했어야 했을까? 이런 판단인 거예요. 주로 일이 되게 만들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언론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오히려 궁금한 게 이제 김유진 같은 냉정한 사람은 그때 언론 보도를 어떻게 봤냐가 궁금해요. 그러네. 사실은. 진짜 네.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제 자기 고백적 발언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제가 그 검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검란 이전에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미디어를 거의 안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거의 안 봤는데 그게 뭐 특별히 배타적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일단 문자에 익숙해서 네, 그런 이제 영상으로 뭔가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거의 안 봤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의 5.18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푸나님을 얘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성찰을 해봤더니 도저히 그 기존 매체들 중에는 어떤 매체들도 제가 알고 싶은 거를 보도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쏟아지는 그 검찰발 기사는 제가 그래도 언론 운동을 20년 이상 했는데 그 보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악의적인지는 오케이. 보면 아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팩트 체크를 해주고 진실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대변화를 겪은 그런 것. 그래서 기존 언론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어떻게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그냥 저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리고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다 바꿔버린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현직 대법관이신 분이 네. 새날의 어마어마한 팬이십니다. 현직 대법관이십니다. 이유가 뭐냐고 대충 뭐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쪽 추천이든 간에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이잖아요.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엘리트.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지상파 뉴스나 이런 것들은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최근에 이 박수받는 MBC마저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실효 영합적인 게 보여 그냥. 아, 사실은 저는 뉴스가요
제 전공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민원연처럼 그걸 하루 종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남북 관계가 한참 좋을 때 기자들이 왜 예전에 십수년 전에 보도 준칙 만든 적 있잖아요. 네.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요즘의 뉴스들은 그런 공익성들이 사실상 없어요. 어떤 뉴스든 간에. 그러니까 클릭수 높이기인데 결국엔 코로나19도 사실은 코로나가 잡히고 안 잡히고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면 뉴스가 전환되는 거예요. 네. 나 최근에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 코로나 뉴스만 나오니까 이 코로나 뉴스가 너무 나와 사람들이 이 뉴스를 안 보게 될 때쯤에 이 사람들이 다른 뉴스를 가져와서 시청률이 높아지면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의 선택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세계.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하다 잠깐 끊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실효적 배상제를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제가 너무 느낌이 징벌적이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쉬운 거 없어요? 네, 실효적 배상제, 효과 있는 배상제. 어려운데? 그런데 효과 있는 배상제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실효적 배상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김남국 변호사가 이름을 좀 바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은 징벌적 배상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그게 수없이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겠지만 또한 그런 토론 속에서 언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전 국민이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최소한 징벌적 배상제가 아주 실효적으로 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효적 배상제가 선언적으로만이라도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푸나가 아주 죽일 사람이다. 이걸 일면에 실어요. 일면. 그런데 이게 오보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반론권을 줘요. 정정보도하거나 반론권. 이 정정보도가 되게 저 뒷면에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사람들 머릿속엔 푸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거나 반론을 줄 수 있게끔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은 네.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반론권 정정 보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 등등 아주 누군가 이번에 21대 국회 들어가시는 누군가는 근데요. 언론과 싸우면 그다음에 떨어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겠죠. 저도 네,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청래 그때 의원이 MBC, 당했고 제가 당했고 예. MBC가 막 무슨 탑으로 보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인 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가 그 남양주 시청에서 명함 예비 후보 때 돌린 건데 이거는 사실 그거 뭐 고발 당해 봐야 제가 처음 출마하는 거라 사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를 메인 뉴스에서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지역에선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흑역사 때 MBC 보도. 네. 자, 이야기 좀 다시 중심 한번 잡아볼게요. 네. 어쨌건 조국 장관 때 느꼈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이 언론의 어마어마한 적폐. 약간 좀 메뚜기 떼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그 가끔씩 우리나라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메뚜기 떼 한번 쓸고 가면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 보면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1인 미디어 뭐 이런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없었다면은 그럼 세상을 그냥 바꾸는 건 일도 아니구나. 저는 2009년 5월 23일에 그 비극 상황, 상황과 다르지 않았을 거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조국 장관 이 건을 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뉴스량이 100분의 1로 줄어. 네.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조국 장관의 가족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가 김현 의원 있잖아요.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 그거 진짜 완전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그때 김현을 위한 변명을 제가 써가지고 저 아주 완전 그냥 같이 욕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김영한 비망록에서 나오잖아요. 김기춘이 나오지? 지시했잖아요. 공작하라고.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뭐 좀 표현을 좀 세게 하면은 그냥 어디다 똥 싸지르고 다니는데 치우지는 않아 이것들이. 어머.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푸나님은 진짜 속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세요. 아 저는 이제 또 막말로 이제 책을 좀 팔아야 되니까. 아이고. 현장에서 촛불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집회 말고 검찰개혁 집회에서 단연타합은 저는 최민희, 김민석, 뭐 김민웅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분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훌륭하시죠. 임팩트가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최민희 의원님은 주로 이제 언론 쪽에 전문성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늘 언론을 이렇게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무대에서 느꼈던 기분이랄까요? 그런 건 물론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깐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느낌을 좀 짧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 운동이 동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 운동의 가장 강력했던 동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끼리 언론 운동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게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제가 노사모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같이 싸워줘서. 그래서 동지 찾기가 힘들고 메이저 시민운동 단체들은 언론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언론운동 하자는 민원연을 좀 피하고 그랬죠. 약간 시민운동 내에서도 따였어요. 민원연이. 그리고 노조도 잘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언론 개혁을 외치고 사실 보도를 외치는 순간 그건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 탄핵 무효를 그렇게 많은 시민 30만 시민과 외쳐본 기억. 광우병 촛불 집회의 기억 있지만 언론 개혁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함께 외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규모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이거는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그 촛불이 어느 시점에 다시 모일까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요 민중 총궐기네 뭐네 막 해도 무슨 사건이 나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네, 근데 한번 빵 터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네. 더 깜짝 놀란 거는 박근혜 탄핵은요 조선일보까지 총동원된 모든 언론의 좌우 합작인데 그렇죠. 이 검찰 개혁 촛불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정반대 보도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다시 그 촛불이 그만큼 모이는 데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 힘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1인 미디어하고 결합을 하면서 모이는 그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못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힘든 개혁을 언론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요.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누구도 언론과 맞서 싸우질 못해요. 그리고 언론과 맞서 싸운 정치인들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어요. 그 현실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셨고요. 정청래 의원 아시잖아요. 네. 그 당에서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처지인 거. 그다음에 제가 MBC에 당하는 건 그냥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대해서 뭘 했는지 20대 국회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 맞아. 언론 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20대 누가 있어요? 최민희로부터 시작 그 완전 멸종됐군요. 그 이후로 없어요. 언론 근데 개혁. 저는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언론 운동을 하면서. 그러네 진짜. 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언론과 관련해서도 뭐 종편의 소유 구조 문제, 뭐 불법 주식 문제 뭐 막 했는데 그게 제대로 그거는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청와대 몰래카메라, 뭐 침대 3개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언론과 관련해서 거의 진공청소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도 언론에 대해서 20대에서 안 싸우는 걸 보고 그냥 저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크럼 짜야 돼요. 언론과 맞설려면. 그렇다고 언론 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 문방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혁적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때 국정감사 정도는 지나고 나면 별 관심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19대 때도 저 하나예요. 그 집요하게 계속 끝까지 언론만 파고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MBC 그 녹취록을 제가 폭로했잖아요. 그치. 최승호와 박성재는 이유 없이 잘랐다. 그게 얼마나 큰 거냐고. 거기에 그 저기 어버이 연합 관련한 것도 있었어요. 뭐 10만 양병설 등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당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한 건 저밖에 없었죠. 누가 있었나요? 끝까지 한 게? 맞아요. 지금 예, 예. 김 이사님 그 지금 언론 개혁을 할 만한 정치인이 상징되는 사람이 현직에는 없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기억이 안 남죠 지금.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면 예. 20대는 언론 개혁이 거의 없이 지나갔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관계법이 그러니까 막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김 이사님한테 질문인데요. 최민희 의원님 그 연설하시는 거 봤죠? 그럼요. 라이브로. 네. 기분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다시 최민희 의원님 연설하는 거는 요즘에는 그 합동 연설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대정부 질문하는 국회에서의 모습을 제외하고 나면 대중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사실 누구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예. 동네 지금 총선이 이제 시작되면은 동네에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없어요. 근데 한 300만 뭐 이렇게 모여서 연설을 하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아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그 보시기 최민희 의원님 그 저희 모습 이분은 보시기. 걱정만 했죠. 걱정만 저러다 털린다. 아니요.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원래도 강의나 뭐 이런 걸 워낙 잘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이번 촛불 때 연설하시는 걸 보면서 지역에서 떨어지기는 하셨지만 예, 지역구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말 바닥에 그 시민들하고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구 활동을 하신 게 대중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꿰뚫고 그분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그게 더 발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더 발전하고 발달한 것 같은. 그게 낙선을 하셨지만 지역구의 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던 것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건 나도 혹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김 이사님은 최민희 의원님의 어떤 길을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반대예요. 그 반대고 책에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쓰진 않았는데 사실은 40대 여성이 그 특별히 뭐 다른 경력 없이 운동만 쭉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됐다는 것을 보고 언론계 안팎에서 그 50대 이상의 남성의 전문직에 뭐 이런 남성들의 저는 뭐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여론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평가받고 부당하게 비난받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최민희라는 사람처럼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민원연에서 활동을 조용히 하는 걸로 끝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근데 공익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민원연에서 일하세요? 아 저건 괜히 하는 소리고요. 아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다 없다 이게 그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노골적으로 그냥 말하면 권력력이 없다 하시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최민희 의원님은 쉽게 말하여 오지랖이 너무너무 넓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누가 하겠지. 그래서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필요하면 본인이 여기저기를 다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것까지 왜 챙겨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럼 누가 하니 그러고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겠지인데 최민희 의원님은 내가 안 하면 누가 이걸 하겠니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표현할 때는 저는 그런 면에서 공익적 마인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전 최민희 의원님과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저건 나 아니면 못해야 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나 아니면 못해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아무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렇죠. 내가 나서서 해야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분명히 비슷한데. 근데 나 아니어도 하는 빛나는 일은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표현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일을 굳이 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 일을 하나? 그렇지.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런 거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 이야기에 책 내용은 여러분 책 내용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책 내용은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 지금. 근데 되게 재밌다니까 읽어보면은 어쩌다 이런 게 있어요.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 게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주기적으로 뜨거워져요. 주기적으로. 그 어떤 경우는 김유진 이사님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궁금한데 이 다음 질문은 뭘까 하면 딱 그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좀 통해요. 그 부분은.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책을 좀 벗어나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100분 정도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네네네.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간다면 말하자면 낙선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지금도 불리우는 건 최민희 의원이지만 제 19대 국회의원 지금 21대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사면이 안 됨으로써 출마를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언젠가 사면을 할 거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사면하시고 끝내실 거라고 저는 봐요. 워낙 애정하시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 다시 돌아가 현역으로 국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서포트 하려고. 있죠. 제가 저는 요새 좀비 정치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비 정치를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규정했어요. 정치적 상상력.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가 돼서 정치를 이렇게 바꾸고 요 부분을 보완하겠다가 없이 자리로 국회의원을 하는 게 좀비 정치인이다. 이렇게 규정. 자리로. 예, 자리만 보는 거. 그러니까 제 경우는 우선 언론 개혁, 그러니까 방송과 신문과 이런 소위 언론 환경을 구석구석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 개혁을 추동하고 완성해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21대에 누가 하신다면 저는 뭐 안 해도 되고요. 야.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그렇죠. 만들었었잖아요. 온 입당법 유명하죠. 네, 근데 그 온라인 입당법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입당법은 정당에 손쉽게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원 수를 늘리는 정도고 그게 근본적으로는 정말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뭐 예를 들면 김영배 후보 같은 경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고민을 나누어서 그분이 해주시면 그러면 뭐 또 제 역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시민과 국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국민과. 그런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의 과제라고 얘기하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갖는 거죠. 네. 네.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문구 하나를 채팅창에서 발견했는데 네. 사면 됩니다. 책을 사면 됩니다. 최민희 사면 됩니다. 사면 됩니다. 책을 사면 됩니다. 책을 사면 됩니다. 최민희 사면 됩니다. 야 존재다. 이거 라임이 기가 막히네. 감사해요. 자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제일 낙담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 약간 동지적 관계의 패널들은 네. 최민희 사면 될까 말까 하는데 사면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같은 뭐 스태프들이나 패널들끼리 그런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 오늘도 약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복지과 수사의 이상희 대표님. 사실 진짜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현재까지는 한 민주당 7번 정도는 돼야 돼요. 14번 돼 14번. 최민희 의원도 19번이었는데 그러면 기분이 묘해. 그러니까 한번 동지적 관계가 되면 그런 게 사실 있죠. 최민희 의원님 국회 들어가시면 우리랑 연락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별히 인터뷰가 필요하면 참 모를까 사적으로 연락해서 서로 만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의 의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분들이 국회로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로 보내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권력계 무슨 언저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 입장에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막 간절한 느낌들이 있는 거죠. 막 국회로 쫓아버리고 싶은. 근데 쫓아버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어쨌건 최민희 의원님 사면 안 될 때도 한 번 더 덜커덩한 거죠. 우리가 실망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최민희라고 하는 정치인의 스토리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죠. 네. 그 스토리 안에 최민희가 사면 되나 안 되나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안 돼. 다 똑같이 실망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런 기분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론 개혁의 문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대한 언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랄까 그래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대한 언론의 최고의 스타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물론 대한 언론 그러면 낙곰수를 비롯한 지금의 그 멤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대한 언론 시스템 내에서 나온 가장 최고의 스타는 최민희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 언론 주도하진 않았지만 대한 언론 속에 나오는 컨텐츠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그런 정치인이 나중에는 엊그저께 100분 토론 일단 분장도 예쁘게 됐고요. 그랬나요? 어. 아우 저는 화면을 못 봐가지고. 잘 나오셨어요. 뭐 국문이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더라. 국문. 그러셨죠. 나 국문이라고 불러줘라고 차라리. 그 정봉주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대한 언론에 나오는 스타들이 이 소위 말하면 기성 언론으로 스카웃돼가는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나오기 전에 네. 이미 그 TV조선에 나가서 요 한겨레 인터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먼저 종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푸나님하고 우리가 정의당, 민정당 했었잖아요. 정의와 민주.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TV조선만 나가고 새날만 했었죠. 그리고 대선 거치면서 이제 방송 출연이 엄청 많아졌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날과 오래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뭐랄까 쌍방향 소통이 주는 그런 재미? 위안? 재미? 저에겐 재미가 아니고 위안에 가까워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막 그런 벽 속에서도 이런 1인 미디어 시대가 주는 위안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으면 막 MBC 광주 MBC 불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하자면 이런 상상력이 없어서 민원연을 떠났던 거예요. 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안 떠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냐면 우린 안티로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두환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투쟁. 그렇죠. 군부에 장악된 앵무새 언론에 대한 투쟁. 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언론 자유 운동이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권력화된 언론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창의적인 지점이 필요해요. 그게 1인 미디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창의력이 저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이런 지점도 있어요. 최민희 의원 지금도 유튜브 채널 만드시라고. 저는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서 뭐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올리시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한 최소 10만 이상의 구독자는 있지 않을까 최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안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예, 저는 그 고마운 1인 미디어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1인 미디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워요. 일단 제가 푸나님하고 방송하는 게 행복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일찍 하나, 오시는구나. 네, 제 늘 일찍 와요. 이 가래는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머를 치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웃은 거예요. 그게 살이 들리네. 아이, 나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치인의 유튜브는 정치인만이 하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유튜브가 다 똑같아. 정치평론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굳이 제가 똑같은 정치평론 채널을 다시 만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독특한 저만의 무엇 그게 이제 창의적으로 떠오르면 유튜브 그때 할 겁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이사님 네. 이 책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요거
책이 이제 막상 원고를 넘기고 실물로 딱 책이 나왔을 때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요? 아 그래도 본인이 직접 물으셨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공저 아니에요 공저. 네. 공저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김유진 묻고 최민희 답하다 이렇게. 이 책이 실물로 딱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느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책 한 20분 정도 전 쓰셨어요? 알아요. 뭔데? 아니 저는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아니,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 2,000부터 나가겠네요. 아니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정말 이렇게 과장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 책이 저는 크게 두 갈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최민희라는 사람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촛불 시민들과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980년대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언론 상황과 정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런 또 하나의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최민희에 대한 팬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역사와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뭐 이런 약간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아주 잘했거든요. 김유진 씨가. 예, 질문이 볼만합니다. 맞아요. 질문이 좀 이렇게 뭔가 이 핵심을 콕콕 찌르면 보는 사람이 덜 답답하게 네. 뭐랄까 좀 그 본류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요. 이게 책으로 또 보니까 또 내가 봤던 내용이 또 새로워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에 들어오실 때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틀렸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팩트 체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요. 저기 시사타파 이종원 PD 뭐 김남국 변호사 등의 사진도 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썼길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낙곰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게 있다. 네. 언론만 깨어 있다면 세상에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제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택한 인터뷰어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명 더 있죠. 푸른나무라고. 아 그거야 뭐.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책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 책은요 21세기 북스 앞에 표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세기 북스라는 책 출판사에 나왔는데 여기 되게 책 잘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가격은 지금 뭐 싸게 사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에는 어떤 할인 뭐 이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건 18,000원이고요. 다음에 구입 방법은 지금 어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서점들에 가면 이제 이번 주말 지나가면 쫙 깔리겠네요. 근데 대형 서점들은 뭐 거의 다 갈 것 있다고 같고요. 봐야겠죠. 온라인 서점은 이미 그저께부터 들어갔고요. 자 목표가요. 이거 몇 세까지 찍고 싶다. 요즘에 1세가 한 1,000부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촛불 시민들이 많이 사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초판을 많이 찍자. 초판 한 5,000부 찍으신가? 5천 찍었습니다. 아 네. 그러실 것 같아. 그럼 그렇게 5,000부씩 찍어가지고 한 10세까지만. 아 그럼 뭐 제가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가 20만 부 이상 나갔어요. 지금 그렇게 안 팔려요. 지금 공지용도 그렇게 못 팔아요. 그래요? 아시잖아요. 5,000부 팔면 대박이라는 게 그래요? 요즘에 책들인데. 그렇군요. 그냥 타협합시다. 네. 10만 부 찍자. 10만 부만. 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책은 진짜 너무 안 그렇군요. 팔리는 시대라서 네. 그 웬만한 작가들이 뭐 물론 공지영은 그래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모른 척 하시고요. 네, 네.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이 그 유시민 작가가 책 제일 많이 파는 작가잖아요. 사실 네, 그 네, 인문학 쪽에서는. 네. 근데 유시민 작가가 남자 최민이잖아요. 저 여자 유시민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책 내신 게 얼마나 되셨죠? 몇 년 만에 내신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저는 10년 더 2004년에 마지막 책을 냈으니까 16년 만에 냈습니다. 16년. 네.
10만 프로 타협을 보시자고요. 근데 20만 팔았으니까 네. 그때는 사람들이 볼 게 책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러네요. 그땐 인터넷이 막 나올 때라.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난 이 표정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요. 최민희 의원님 이 표정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네. 어제 MBC 방송에서 되게 예쁘게 나오셨는데 그 표정이나 이 표정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최민희 의원님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김유진 민원연 이사와 최민희 의원님께서 쓴 책인데 꼭 한번 여러분들 사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두 분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못하신 말씀이나 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들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푸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왜요? 그냥 고마워요. 저 낙선하고 보다 사실은 재판을 제가 되게 오래 했거든요.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나야 되는데 1심에 1년 6개월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어려운 시간을 푸나와 함께 새날과 함께 보냈거든요. 그래서 또 온라인 북콘서트도 같이 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 최근에 조국이라든가 촛불 집회의 추억을 애써서 지우려는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아무리 촛불을 지우려도 촛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보 개혁 세력에게 있어서는 촛불만큼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촛불 시민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책입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참 또 찡하게 만드셔. 김 이사님.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님이 촛불을 통해서 시민들과 동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계속 이후에 어떤 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촛불 시민들과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같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가는 길에 저는 이 책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측면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운동하고 국회의원 될 때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어떤 느낌. 진짜 정치인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의 역동적인 삶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그에게 환호했던 시민들과 촛불 집회의 언저리를 서성이는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질문이 있다면 더 넓은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히면서 풀어가시라고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온라인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에선 절대로 다루지 않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 전자민원 클릭 들어가시면 방송민원이 있습니다. 클릭. 불공정하고 왜곡되고 정말 나쁜 방송 보도들 거기에 제소하면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시리가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끝까지